안녕하세요. 코맹탈출 구독자 여러분, 에피입니다. 오늘은 국민 앱 카카오톡의 시스템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정확히 카카오톡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챗 애플리케이션들의 시스템 디자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오늘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챗 애플리케이션에 보면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죠. 1대1 채팅도 되고 그룹 채팅뿐만이 아니라 뭐 이 메시지를 누가 받는지 지금 다른 유저가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 딱 두 가지 기능 1대1 채팅과 그룹 채팅에만 포커스를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징 앱들의 트래픽 특성을 한번 보면 이 트래픽의 양이 엄청나요. 우리가 평소에 카카오톡에 글을 쓰는 거랑 뭐 인스타그램 포스트 올리는 것만 비교해도 카카오톡에 메시지를 훨씬 많이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페이스북하고 왓츠앱 기준으로 봤을 때 하루에 600억 개 정도의 메시지를 보낸다고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오래된 채팅은 잘 안 본다는 거죠. 가끔 뭐 이제 옛날에 무슨 얘기했는지 확인은 하지만 비율로 보면 최근에 있는 메시지를 훨씬 많이 보죠. 그 다음에 이제 read, write 비율이 거의 1대1이다. 대화가 오가다 보니까 하나 보고 우리가 하나 보내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read and write 비율이 1대1 정도다. 이렇게 트래픽 특성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지 결정하는데 이 트래픽 특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짚고 넘어갑니다. 이제 간단하게 1대1 채팅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디테일에 들어가기 전에 시나리오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유저 A, 유저 B예요. 유저 A가 유저 B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에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할까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평소에 우리가 HTTP를 많이 사용을 하죠. 이제 HTTP의 문제는 클라이언트가 시작을 하는 커넥션이라는 게 문제예요. A가 메시지를 보내고 싶을 때 백엔드에 HTTP로 연결을 해가지고 보낼 수는 있어요. 근데 백엔드가 B한테 HTTP 리퀘스트를 못 하죠. 그럼 A가 이렇게 B에 메시지를 보내고 싶을 때 어떻게 B가 그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데 몇 가지 옵션이 있는데 각각 어떤지 알아보고 어떤 옵션이 가장 좋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폴링이라는 건 뭐냐? HTTP를 사용한다고 치면 백엔드가 B한테 먼저 HTTP 리퀘스트를 보낼 수가 없잖아요. 폴링이라는 거는 B가 백엔드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 간격은 저희가 맘대로 할 수 있는데 뭐 지금 얘는 1초에 한 번씩 보낸다고 한번 해볼게요. B가 이제 1초에 한 번씩 계속 백엔드한테 지금 새로운 메시지 있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백엔드가 B가 받을 메시지가 없으면 없다고 알려주고 그럼 1초 후에 다시 새로운 메시지 있나요? 물어보고 없다고 알려주고 그 다음에 뭐 새로운 메시지 있냐고 1초에 다시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이번엔 유저 A가 B한테 뭐 메시지를 보낸다. 그러면은 메시지 있어 하고 리스폰스로 이걸 보내주는 거죠. 이 방법을 하면은 이제 B가 계속 백엔드에 물어보니까 A가 백엔드에 메시지를 보낸 다음에 B가 이걸 물어보면은 그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단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째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게 답이 아니요일 텐데 이 리퀘스트를 계속 보내줘야 된다. 그러니까 리퀘스트 숫자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백엔드 인프라스트럭처의 커스트를 높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문제는 이 메시지 레이턴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1초에 한 번씩 물어본다고 치면은 이 B는 A가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1초 후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폴링 하는 것 자체에서 약간의 레이턴시가 추가된다. 뭐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롱 폴링은 뭐냐? 이름 비슷하죠. 그냥 폴링하고. 그러니까 비슷한 테크닉인데 이제 폴링은 메시지 있니? 그러면 백엔드가 확인하고 바로 답을 주는 거예요.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롱 폴링은 만약에 메시지가 아직 없어. 그러면은 백엔드가 없다고 안 하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타임아웃을 정해놓고 타임아웃이 될 때까지 기다렸는데도 아무것도 없으면 백엔드가 타임아웃이라고 이렇게 리스폰스를 보내주면은 바로 다시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백엔드가 또 이제 기다리다가 타임아웃이 되기 전에 만약에 메시지가 오면은 메시지를 리스폰스로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테크닉인데 폴링에 비교하면은 리퀘스트 수가 줄어들겠죠. 왜냐면 백엔드가 이 리스폰스를 좀 더 기다렸다가 주기 때문에 리퀘스트 숫자는 줄어드는데 결국엔 비슷한 테크닉이에요. 그래서 리퀘스트 숫자가 아직도 많고 그다음에 또 메시지의 레이턴시가 약간 있을 수가 있겠죠. 이거는 그냥 폴링보다는 조금 낫겠지만 만약에 유저 A랑 유저 B가 지금
액티브리 막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방식도 레이턴시를 추가할 수 있다. 마지막 옵션은 웹소켓이에요. 사실 우리 답은 웹소켓입니다. 웹소켓은 HTTP랑 약간 다르게 HTTP는 리퀘스트가 있으면 리스폰스 받고 끝인데 웹소켓은 오픈 커넥션을 유지를 하는 겁니다.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사이에 이 웹소켓으로 커넥트를 하고 나면은 이 오픈 커넥션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픈 커넥션이 열려 있는 동안은 쌍방향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저 B가 카카오톡을 켰을 때 백엔드랑 웹소켓을 열어두면 그 다음부터는 백엔드에 B한테 가는 메시지가 올 때마다 백엔드가 바로 웹소켓을 통해서 메시지를 푸시해 줄 수 있겠죠. 웹소켓이 under the hood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다음 기회에 한번 더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아셔야 될 부분은 그냥 웹소켓은 오픈 커넥션을 유지하는 거고 웹소켓을 통해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 이것만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웹소켓이 답인데 이제 이 폴링이나 롱폴링을 얘기한 이유는 이게 시스템 디자인에서 자주 사용되는 테크닉이기 때문에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웹소켓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치고 시스템 디자인을 해볼 텐데 HTTP 리퀘스트들은 그냥 올 때마다 얘가 핸들해서 보내주면 되는데 웹소켓은 오픈 커넥션을 유지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오픈 커넥션을 계속 유지해야 될 서버들을 따로 챗 서버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리퀘스트들 챗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뭐 로그인이라든지 아니면 프로필 사진을 바꾼다든지 많은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다른 API 서버로 핸들한다고 치겠습니다. 뭐 이 안에서 또 로그인 따로 프로필 사진 바꾸기 따로 이렇게 마이크로 서비스로 나눌 수도 있겠지만 일단 오늘 시스템 디자인에서는 API 서버에 대해서는 깊게 들어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 가지로 정리해 놓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인 리퀘스트는 아직 HTTP로 하는 거죠. 모든 거를 다 웹소켓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케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더 깊게 들어가기 전에 이 메시지 큐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 건데요. 카프카나 뭐 RabbitMQ 이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얘네들이 이제 메시지 큐의 얘인데 이 서비스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개의 서비스 간에 메시지 큐를 사용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방식이 뭐냐 하면은 보통 REST API 혹은 RPC 같은 걸 사용해서 마이크로 서비스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하죠. 그리고 대부분 이런 커뮤니케이션은 synchronous하게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서비스 A가 서비스 B한테 필요한 게 있어. 그러면은 REST API나 RPC 콜을 사용해서 서비스 B한테 리퀘스트를 보내면 서비스 B가 그걸 처리해서 바로 리스폰스를 싱크러너스하게 주죠. 메시지 큐를 사용하면 에이싱크러너스하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있는데 메시지 큐에서는 두 가지 엔티티가 있습니다. Publisher하고 Subscriber가 있어요. Publisher는 어떤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이벤트를 메시지 큐에 넣는 사람을 Publisher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Subscriber는 이 이벤트가 일어나면 나한테 알려줘 라고 메시지 큐한테 subscribe를 하고 있는 서비스들이에요. 서비스 A가 publisher고 서비스 B가 지금 subscriber라고 쳤을 때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면 서비스 A가 메시지 큐한테 알려줍니다. 야, 지금 이 이벤트가 일어났어. 그러면 이제 서비스 A가 할 일은 끝이에요. 그러고 나면 이제 메시지 큐가 이 이벤트에 subscribe 하고 있었던 모든 서비스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야, 지금 이 토픽 1에 관련된 이벤트가 새로 들어왔으니까 처리해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럼 메시지 큐를 왜 쓰냐? 뭐 REST API나 뭐 RPC 콜을 사용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오늘은 디커플링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디커플링이 뭐냐? 이제 시스템이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막 많아지다 보면은 서비스 A에서 어떤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디펜드하는 서비스들이 많을 수가 있죠. 챗 애플리케이션으로 예를 들면은 이게 챗 서버예요. 그럼 어떤 유저가 메시지를 보냈어. 그럼 새로운 메시지가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야 되고 이 메시지를 받는 유저한테 이 메시지를 포워드를 해줘야 되고 만약에 이 받는 유저가 지금 로그인해 있지 않는다면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보내줘야 되고 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메일을 보내주고 싶다 그러면 이메일도 보내줘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디펜던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 이거를 REST API나 RPC 콜로 synchronous 하게 하다 보면은 그 모든 디펜던시에 관련된 코드를 이 서비스 A에 넣어야겠죠. 그러면 이 서비스 A가 점점 복잡해지고 테스트하기도 어려워지고 디펜던시가 많아집니다. 이거 커플링이 많다고 하는데 시스템 디자인할 때 별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디펜던시가 많은 거를. 이런 상황에서 메시지 큐를 이 사이에 집어넣으면은 디펜던시가 훨씬 적어집니다. 왜냐하면 서비스 A는
이 서비스 BCD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새로운 유저가 지금 메시지 하나 보내려고 한다. 그럼 그냥 메시지 큐에 알려주고 서비스 A는 끝이에요. 그러니까 서비스 A는 디펜던시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서비스 B, C, D는 그 이벤트들의 리슨을 하고 있으면 메시지 큐가 알려주는 겁니다. 야, 지금 유저 A가 유저 B한테 메시지 보내고 싶대. 니들 할 거 해. 하면 서비스 B가 뭐 예를 들면은 DB에 메시지를 저장을 하고 서비스 C가 뭐 push notification을 보내고 서비스 D가 뭐 유저한테 메시지를 forward 해준다는 등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서비스 A가 B, C, D에 대한 디펜던시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디커플링을 하는데 좋습니다. 디커플링 외에도 장점들이 있는데 메시지 큐는 기회가 되면 따로 다룰 정도로 토픽이 크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1대1 채팅이 되는 방식을 크게 보면은 대충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메시지 큐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한 건데 그러니까 이 초록색 유저들은 지금 로그인 해 있는 유저, 지금 빨간색 유저는 로그 아웃 돼 있는 유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로그인 돼 있는 유저들은 각각 지금 챗 서버들하고 웹소켓으로 오픈 커넥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챗 서버가 있고 메시지 큐가 있고 이 메시지들을 저장하는 DB가 있고 푸시 노티피케이션이 있는데 유저 A가 B한테 메시지 보내는 과정을 한번 워크드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유저 A가 이제 메시지를 써서 보내기를 눌러요. 그럼 웹소켓으로 연결된 걸 통해서 챗 서버한테 메시지가 가겠죠. 그러면은 이 메시지는 지금 유저 B한테 가는 거니까 유저 B의 큐에 이 메시지를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이 큐에 subscribe 하고 있었던 서비스들한테 이제 노티피케이션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챗 서버 3, 이 유저 B랑 이야기하고 있는 챗 서버가 지금 이 유저 B의 큐에 subscribe 하고 있는데 얘한테도 지금 야 새로운 메시지 왔다라는 신호를 메시지 큐가 주고 그 다음에 이 DB한테도 DB는 모든 큐에 지금 subscribe 하고 있는데 DB한테도 야 지금 유저 B한테 새로운 메시지 왔어 라고 메시지 큐가 노티피케이션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노티피케이션 온 거를 처리를 해서 DB에다 이 메시지를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챗 서버 3이 그 메시지를 가져와서 유저 B한테 이 메시지를 forward 해주면 유저 B가 메시지를 받게 되는 거죠. 이제 유저 A가 유저 C한테 메시지 보내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똑같아요. 유저 A가 커넥트 돼 있는 챗 서버한테 메시지를 보내면 그 챗 서버가 유저 C의 큐에다가 이 메시지를 넣어주고 그러면은 이 큐에 subscribe 하고 있었던 서비스들 이 DB 그 다음에 push notification 서비스가 노티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DB에 메시지를 저장하고 푸시 노티피케이션이 이 메시지를 유저 C한테 푸시를 해주는 겁니다. 간단하죠? 근데 저희가 지금 깊게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간 게 이 DB를 그냥 DB라고 하고 넘어갔는데 이 DB는 어떤 종류의 DB를 써야 될까에 대한 것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트래픽 특성이 되게 중요한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트래픽의 양이 엄청나게 많고 유저들이 오래된 채팅 잘 안 보고 read write ratio가 높다. read, write 둘 다 효율적으로 돼야 된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 정보는 이 챗 데이터들하고 나머지 데이터들하고 조인할 필요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자주 쓰는 DB가 relational database죠. 뭐 MySQL이나 Postgres 뭐 이런 것들이 relational database인데 relational database 같은 경우엔 데이터가 많아지고 인덱스가 많아지다 보면은 점점 느려집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테이블들과 조인할 필요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 relational database의 강점이 많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key value store를 쓸 거예요. key value store의 장점은 스케일하기가 편하고 read latency가 낮다라는 게 있죠. 페이스북하고 디스코드도 key value store를 쓴다고 합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HBase, 디스코드는 카산드라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key value store를 우리가 쓸 건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신경 써야 될 점은 메시지의 키를 만들 때 range scan하기 쉽게 디자인해야 된다라는 점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챗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간 순서대로 챗들을 읽어야 될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key range scan을 했을 때 이게 채팅된 순서대로 메시지가 나올 수 있도록 키를 디자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그냥 메시지 아이디가 계속 올라가는 방식으로 하면 되겠죠. 네, 이걸로 원어원 채팅의 시스템 디자인 간단하게 이야기해봤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면 제가 가능한 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내기 전에 이제 그룹 챗 기능 추가하는 것까지만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그룹 챗 기능을
넣을 때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가 그룹 챗 지원을 할 때 몇 명까지 지원할 거냐가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룹 챗 하나에 유저 밀리언 명 막 이 정도까지 지원을 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이걸 캡을 할 거냐에 따라서 디자인이 바뀔 텐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디자인은 그룹 챗을 최대 200명까지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디자인을 해보겠습니다. 챗을 최대 200명 정도라고 제한을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팬아웃은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유저 A가 유저 A, B, C가 있는 그룹 챗에 메시지를 보낸다는 걸 한번 볼게요. 유저 A가 챗 서버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럼 이 챗 서버가 이 그룹에 어떤 멤버들이 있지 이거를 그룹 챗 DB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뭐 relational database가 될 수도 있겠죠. 이것까지 key value store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DB에 쿼리를 보냈다가 봤죠. 그래서 이제 이 그룹에는 유저 A, B, and C가 있구나 를 알았어요. 그러면은 이 받아야 될 유저들의 큐에 이 메시지를 넣어주는 겁니다. 직접 두 개를 넣어주는 거예요. 챗 서버가. 그럼 여기서 팬아웃이 발생하는데 우리는 이 그룹 챗 하나당 유저가 200명 정도로 제한시킬 거라는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 디자인이 괜찮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는 엄청나게 큰 그룹 챗들만 서포트하는 앱이다. 그럼 이 팬아웃이 안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챗 서버가 이 받아야 되는 모든 유저들의 큐에 메시지를 넣어주고 나면 나머지는 원어원 채팅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로그인 돼 있는 유저한테는 이 챗 서버가 이 큐에 subscribe를 하고 있다가 새로운 메시지가 왔다라는 걸 듣고 이거를 유저한테 보내주고 그다음에 이거를 DB에도 쓰고 그다음에 로그아웃 돼 있는 유저는 push notification을 통해서 이게 유저한테 노티피케이션이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원어원 채팅 시스템 디자인 기반의 이제 이렇게 그룹 챗을 어떻게 얹을 수 있을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챗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시스템 디자인 영상 어땠는지 꼭 피드백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제가 커버했으면 하는 시스템 디자인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공부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